8조를 써서 전투기를 만든다고? 그냥 F-35 더 사지 왜? 2015년 한국이 KF-21 개발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밀리터리 유튜버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됐어요. 미국은 이미 F-35라는 완성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팔고 있었고 한국도 40대를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처음부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나선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비행기를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종속성이었어요. F-35를 사면 분명 좋은 전투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장을 바꾸고 싶다. 미국 승인 필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미국이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심지어 정비 부품까지도 미국 통제하에 있죠. 한국이 경험했던 일들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KF-16 전투기의 경우 한국이 원하는 무장을 장착하려면 매번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때로는 몇 년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전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종속이었습니다. 전투기는 한 번 사면 3, 40년을 써야 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동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개량해야 하는데 핵심 기술이 없으면 평생 남의 손에 의존해야 합니다. 한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걸 기술적 식민지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한국이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이 대북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해 전투기에 특수 센서를 장착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기술 보안을 이유로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자국의 안보 위기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물론 위험 부담이 컸어요.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고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얻는 것이 훨씬 컸죠. 기술 주권, 산업 생태계, 수출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변국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소식을 듣고 즉시 F-35 추가 도입 계획을 발표했어요. 중국은 한반도 군사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공식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까지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며 비판 성명을 냈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한 전투기 하나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아시아 지역의 군사기술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특히 일본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일본은 이미 F-2 전투기를 만든 경험이 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 의존이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어낸다면 동북아에서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흔들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KF-21 보람의 체계 개발 사업이 공식 시작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제 끝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현재 그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절대 안 됩니다. 2016년 한국이 F-35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대했던 기술 이전 협상이 시작됐을 때 미국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21개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중요한 4가지는 빼버린 거예요.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 전자광학 표적 포드, 전파 방해 장비. 이 4가지가 없으면 현대 전투기는 그냥 빠른 비행기일 뿐이에요. 마치 스마트폰에서 CPU, 카메라, 배터리, 안테나를 빼고 나머지는 다 줄게라고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우리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며 거절. 유럽 업체들은 아예 한국이 경쟁자가 될까봐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미친 일을 벌였습니다.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직접 보고 배우자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기술 역공학을 시작한 겁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가 A사 레이더 개발이었어요. 한화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해외 방산 전시회에 가서 레이더 샘플을 보고 카탈로그를 모으고 해외 기술자들과 대화하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심지어 경쟁사 제품을 구매해서 분해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면서 하나씩 뜯어보고 원리를 파악한 겁니다.
마치 레고 조립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완성품을 보고 역으로 설계도를 그려내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기술 전수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레이더 시험하는 것을 보고 그 원리를 깨우쳐 100% 국산화를 구현했고 하드웨어도 90% 가까이 국산화 근접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조종석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기존 전투기들은 아날로그 계기판이 수십 개씩 있었는데 KF-21은 처음부터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설계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조종석에서 터치스크린을 쓰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였어요. 지포스에서도 작동해야 하고 장갑 낀 손으로도 터치가 되어야 하고 진동과 충격에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발진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전 세계 최신 전투기 조종석 사진을 수집해서 벽에 붙여놓고 분석을 시작한 거예요. F-35,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할 수 있는 모든 기종의 조종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에 육군 장군을 태웠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공군 조종사들은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전 것이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비행 경험이 없는 육군 장성을 시뮬레이터에 태워서 직관성을 테스트한 겁니다. 장군님, 이 화면에서 적기를 찾아보세요. 이 버튼으로 미사일을 발사해보세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존 전투기 조종법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그때 개발진들이 확신했죠. 우리가 만든 게 정말 차세대구나.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뮬레이터 테스트 과정에서 육군 장군이 공대공 전투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걸 본 순간 해외 참관단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저들이 정말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였죠. 그전까지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기술도 없으면서 라고 반응했는데 이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란 건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F2 전투기를 만들 때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항전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완전 독자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조종석에 숨겨진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깔끔한 터치스크린 2개와 몇 개의 스위치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종사의 뇌파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스트레스 수준, 집중도, 피로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 상황을 미리 경고하는 거죠. 이건 F-35에도 없는 기능이에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을 한국이 2년 만에 자체 개발해냈다는 거예요. 미국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기술들을 말이죠. 그 결과 2018년 중요 설계 검토에서 한국은 증명해냈습니다. 390개의 기술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KF-21이 공군 요구사항에 완벽히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누구도 한국이 정말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전투기 조종석이에요? 2025년 2월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KF-21 4호기에 직접 탑승했을 때 첫 번째로 한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KF-21 조종석은 거의 에어본 테슬라 수준이거든요. 기존 전투기들을 생각해보세요. F-16 조종석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수십 개씩 있어요. 조종사들이 농담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고 할 정도로 버튼과 스위치가 빼곡합니다. 그런데 KF-21은 완전히 달라요. 2개의 대형 터치스크린이 전부입니다. 10인치급 메인 디스플레이 2개가 조종석을 지배하고 있어요. 마치 테슬라 모델 S 내부처럼 깔끔하고 미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건 이 터치스크린이 조종사 취향에 따라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조종사는 레이더 화면을 크게 보고 싶어 하고 어떤 조종사는 지도를 크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KF-21은 이런 개인 설정을 모두 저장해뒀다가 조종사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맞춤 설정을 불러옵니다. 장갑 낀 손으로도 정말 작동되나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압력 슈트에 두꺼운 장갑을 끼고 비행하거든요. 일반 터치스크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죠. 그래서 한국 개발진들이 개발한 게 압력 감지 터치 시스템이에요. 단순히 터치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압력의 세기까지 구분합니다. 살짝 터치하면 정보 확인, 세게 누르면 명령 실행. 마치 아이폰의 3D 터치 같은 원리죠.
더 놀라운 건 진동과 지포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굳이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정확하게 터치할 수 있도록 손떨림 보정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두뇌가 정말 무섭습니다. KF-21의 신호 처리 컴퓨터는 총 25테라플롭스의 처리 성능을 자랑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F-35에 탑재된 머큐리사 제품이 17테라플롭스인데 KF-21이 47%더 빠른 거예요. 이 처리 능력으로 뭘 할까요? 동시에 2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조종사에게 제시합니다. 마치 조종사 옆에 천재 참모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4.5세대 전투기 맞나요? 실제로 KF-21을 본 해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스텔스 성능이 F-35보다 떨어진다고 하지만 조종성만 보면 오히려 더 진보된 것 같다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이 대박이에요. 조종사의 시선 추적, 음성 인식,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조종사가 과부하 상태에 빠지면 자동으로 중요한 정보만 화면에 표시해주고 복잡한 정보들은 숨겨버려요. 이건 F-35에도 없는 기능입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장점을 제대로 살린 거죠. 마침내 실전 테스트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 2월 시험 비행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더 놀라워요. KF-21이 드롭 탱크 2개와 IRIS-T 미사일 2발, 미티어 미사일 4발을 장착한 상태로 F-16과 함께 전술 기동을 했는데 무려 1000km를 시속 1000km로 비행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한반도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도 충분한 작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독도든 이어도든 30분 이상 작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조종석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복잡한 무장 관리부터 항법, 통신까지 모든 걸 터치스크린 2개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야간 공중급류였어요. 2025년 3월 KF-21이 야간 공중급류 시험에 성공했는데 이때 조종석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급류기와 정확히 도킹하려면 미리 단위의 정밀 조종이 필요해요. KF-21의 조종석은 이런 상황을 위해 야간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화면 밝기가 자동 조절되고 조종사의 야간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UI 색상까지 바뀌어요. 마치 스마트폰의 다크 모드 같은 원리죠. 결과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조종사는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쉬웠다고 평가했어요. 해외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KF-21 조종석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밀리터리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냐? F-35보다 더 미래적이다. 조종사가 되고 싶어졌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현직 F-16 조종사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30년 된 아날로그 계기판을 보다가 이걸 보니 정말 충격이다. 은퇴하기 전에 한번 타보고 싶다는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4.5세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조종석만큼은 6세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조종석이 좋아도 날기만 하면 뭐가 소용입니까? 다음으로 작전 반경을 살펴보면 한반도 전역은 기본입니다. KF-21 설계팀장이 작전 반경 브리핑에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베이징 찍고 도쿄 들렀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정말이더라고요. KF-21의 항속거리는 2000km입니다. 작전 반경으로 치면 850km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지도로 확인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보면 850km 반경이면 북쪽으로는 중국 선양까지, 서쪽으로는 베이징 근처까지, 동쪽으로는 일본 오사카까지, 남쪽으로는 대만 북부까지 모두 커버됩니다. 말 그대로 동북아 전체가 KF-21의 작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게 편도 거리가 아니라 작전 반경이라는 거예요. 목표 지점에 가서 30분 이상 작전하고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기존 F-16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F-16의 작전 반경은 550km 정도입니다. 독도까지 가면 10분 정도 작전하고 바로 돌아와야 해요. 연료가 떨어지거든요. 이어도는 아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KF-21은 독도에서 30분,
이어도에서도 충분한 작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실제 영공 침범 상황에서 30분과 10분의 차이는 작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거든요. 실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북한 미사일 기지 타격 임무였습니다. 서울 기지에서 출발한 KF-21이 최대 속도 마하 1.8로 평양 북쪽 목표 지점까지 고속 침투한 후 목표를 타격하고 20분간 BDA 폭격 피해 평가를 실시한 다음 안전하게 귀환하는 시나리오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료 여유분을 15%나 확보한 채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상황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감시 임무였습니다. 서해안 기지에서 출발해 서해 먼바다 감시구역에서 무려 2시간 동안 채공하면서 중국 해군 함정이 접근할 경우 위협에 대응하고 교대 편대가 도착한 후 귀환하는 시나리오였어요. 이런 장시간 채공을 통한 지속적 감시는 기존 F-16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고속 침투 타격 탈출 시나리오였습니다. 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8로 비행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실제 작전에서 이런 고속 성능이 왜 중요할까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빠르게 들어가서 목표를 타격하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히트앤런 전술이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KF-21은 준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고속 비행 중에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적 입장에서는 뭔가 빠르게 지나갔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장 탑재량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8발을 달고도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어요. 기존 F-16이 미사일 4발 달면 항속거리가 확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죠. 특히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과 IRIS-T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엄청나요. 원거리에서 적기 4대를 동시에 격추하고 근거리에서 또 4대를 상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료 효율성의 비밀을 알아보면 더 놀랍습니다. KF-21이 이런 긴 항속거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엔진 때문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2개를 사용하는데 이 엔진이 연료 효율이 정말 좋아요. 게다가 쌍발 엔진이라서 안전성도 뛰어나요.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하나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거든요. 바다 위를 비행하는 임무가 많은 한국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장점이죠. 실제 테스트에서도 이런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2025년 2월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탑승한 시험 비행에서 실제로 1000km를 비행했어요. 드롭 탱크 2개와 미사일 6발을 장착한 상태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F-16과 함께 전술 기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직선 비행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공중전을 가정한 복잡한 기동을 하면서도 연료 소모량이 예상 범위 내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능의 전략적 의미는 정말 큽니다. 이런 항속 성능은 단순히 멀리 갈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한국의 전략적 선택권을 크게 확대시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제주도 기지에서만 이어도를 감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해안 어느 기지에서든 이어도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적 입장에서는 한국 전투기가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워진 거죠. 더 중요한 건 전진 배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위험한 최전방 기지에 전투기를 배치하지 않고도 충분한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변국들의 계산도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뭔가 도발을 계획한다면 이제 한국 전 지역의 공군 기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KF-21 대가 어디서든 30분 안에 서해 상공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독도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 전투기들이 훨씬 여유로운 상태로 장시간 채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멀리 날아도 무장이 없으면 소용없겠죠? 해시태그 공대지 미사일, 폭탄, 스텔스 무장까지 국산화 중 KF-21의 무장고를 처음 본 해외 전문가가 한 말이 있어요. 이거 정말 4.5세대 전투기 맞나요? 5세대보다 더 다양한 무기를 쓸 수 있는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KF-21은 태생부터 무장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거든요. F-35처럼 스텔스를 위해 내부 무장창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원하는 만큼 무장을 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현재 KF-21이 사용할 수 있는 무장 목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선 공대공 미사일부터 살펴보면 단거리용 IRIS-T와 장거리용 미티어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IS-T는 독일에서 개발한 최신형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에요. 기존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보다 훨씬 똑똑해서 발사 후 조종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어깨 너머로 발사해서 뒤에 있는 적기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특별한 점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일반 미사일이 발사 후 추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과 달리 미티어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가속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거리가 미국의 AMRAAM보다 2배 이상 깁니다. 더 놀라운 건 종말 단계에서 급가속해서 적기가 도망갈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유럽에서 AMRAAM 킬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2028년부터는 타우러스급 장거리 미사일도 자체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타우러스는 독일에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중 하나거든요. 사거리가 500km가 넘어서 한국에서 발사해도 평양은 물론 중국 동북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지하 벙커까지 뚫을 수 있는 관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의 지하 핵시설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초음속 공대함 무기 개발도 진행 중이에요. 한국이 해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대형 전함들이거든요. 기존 하푼 미사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새로 개발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서 적함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GPS 유도 폭탄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KGB-KUREAN GPS 가이더드 밤는 미국의 제이담과 성능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필요에 맞게 계속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한 특수 탄두라든지 지하시설 파괴를 위한 관통형 탄두 같은 건 미국에서 절대 안 팔아주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가장 야심찬 계획은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입니다. 2035년부터 양산 예정인 이 미사일은 미티어의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한국식으로 개선한 버전이에요. 한국이 IT 강국인 만큼 인공지능 기반의 표적 인식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기존 미사일들이 레이더나 적외선 신호만 추적하는 것과 달리 이 미사일은 카메라로 목표물의 형태까지 식별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자전 환경에서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이 재밍을 걸어도 저게 진짜 전투기구나 하고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스텔스 무장 계획입니다. KF-21 블록 3부터는 F-35처럼 기체 내부에 무장을 수납할 수 있도록 개조할 예정이에요. 현재 KF-21의 동체 하부를 보면 2개의 반매립식 무장창이 있어요. 지금은 연료 탱크가 들어있지만 이걸 제거하고 내부 무장창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이나 정밀 유도폭탄을 기체 내부에 숨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KF-21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4.5세대에서 5세대로 완전히 진화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무장 시스템이 KF-21의 첨단 화력 관제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거예요. 조종사가 터치스크린에서 목표물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무장을 선택하고 발사 파라미터를 계산해줍니다. 예를 들어 적 전투기가 50km 거리에 있으면 미티어를 10km 이내로 접근하면 IRIS-T를 추천해주는 식이죠. 심지어 여러 목표가 동시에 나타나면 우선순위까지 자동으로 매겨줘요. 해외 전문가들이 KF-21을 보고 무장의 백화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기체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건 무장 호환성이에요. 미국, 유럽, 심지어 이스라엘 무기까지도 쓸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이건 F-35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F-35는 미국 무기만 쓸 수 있게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국산 전투기가 한국산 미사일을 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기술 종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장이 있어도 기술이 유출되면 소용없겠죠? USB로 전투기를 훔칠 수 있을까? 2024년 1월 17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퇴근하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금속 탐지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USB가 뭐 이렇게 많아? 보안 요원이 가방을 열어보니 USB 저장 장치가 무려 7개나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각각 용량이 다른 걸로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USB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총 20GB가 넘는 자료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것도 KF-21 개발과 관련된 온갖 자료들이 말이에요. 설계 도면, 기술 문서, 시험 데이터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안에 카티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카티아가 뭐냐면 3D 설계와 항공기 모델링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표준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죠. 이론상 카티아 도면과 설계도가 있으면 해당 물체를 그대로 제작할 수 있어요.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도 대부분 이런 도면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즉, 전투기의 핵심 비밀이 담긴 거였죠.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USB에는 미국이 지정한 수출 통제 관련 자료까지 들어있었어요. ELEXPORT 라이선스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 기술 유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는 첨단 기술 목록이에요.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만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기술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3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 협정 위반이 되는 거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즉시 국정원, 방위사업청, 방첩사에 이 사실을 통보했어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이 USB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무려 4년에서 5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한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더욱이 USB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보고서가 4천에서 6천 건이나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가장 의문스러운 건 이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됐느냐는 거였어요. KF-21 제작업체에는 USB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관련 PC의 USB 포트도 모두 막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 방산 전문가들은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의 자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누군가 한국 직원이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도면만 갖고는 전투기를 못 만든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왜냐고요? 전투기 제작이라는 건 단순히 설계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읽을 줄 아는 두뇌와 만들 수 있는 손이 있어야 해요. 수십 년간 축적된 제조 노하우, 품질 관리 시스템, 공급망 네트워크까지 모든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 카티아 도면에 이 부품의 허용 오차는 0.01mm라고 적혀 있다고 해봐요. 하지만 실제로 그 정밀도를 달성하려면 어떤 장비를 써야 하고 어떤 온도에서 가공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조립해야 하는지는 도면에 안 나와 있어요. 더욱이 KF-21의 핵심 기술들은 대부분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예요. A사 레이더, 항전 시스템, 조종석 인터페이스 같은 건 설계도를 봐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27 전투기 도면을 얻어서 J-11을 만들었지만 20년이 지나도 아직 러시아 원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도면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 일부 자료만으로는 더욱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료를 가져가려 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학습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항공기 제작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스페인과 공동 개발한 CN-235 수송기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니 전투기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협상 카드로 쓰려 했을 수도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대부분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기술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자체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였을 수도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언젠가는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를 위해 미리 공부해두려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순수한 호기심이었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최첨단 전투기 설계도를 눈앞에서 보는데 안 궁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 2025년 6월 1년 반에 걸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요. 유출된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해진 건 KF-21의 진짜 무기는 도면이 아니라 기술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계도를 훔쳐봐도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훔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KF-21이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스텔스보다 더한 무기 자립성.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한국의 한 공군 장성이 KF-21과 F-35를 비교하면서 한 말이에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핵심을 찌른 말이더라고요. F-35는 분명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예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골프공만 하다고 하니까 적 입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F-35를 운용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비행기를 사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거든요. 작전 계획부터 무장 선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모든 게 미국 통제 하에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어떤 긴급 상황에서 F-35를 출격시키려고 한다면 우선 미국의 이런 상황인데 F-35 써도 되겠냐고 물어봐야 해요.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경납고에 모셔둘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정비 문제예요. F-35는 한국에서 완전한 정비가 불가능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정비는 반드시 미국이나 미국이 지정한 곳에서 해야 하거든요. 전시 상황에서 F-35가 고장나면 미국까지 보내서 고쳐야 해요. 이게 정말 내 전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빌려 쓰는 거라고 해야 맞겠죠. 반면 KF-21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무장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업그레이드하고 수출하고 싶으면 수출할 수 있어요. 물론 KF-21의 스텔스 성능이 F-35만큼 뛰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운용 가능한 수준의 스텔스를 목표로 했거든요. 완벽한 스텔스보다는 실용적인 접히 탐성을 추구한 거죠. 실제로 KF-21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FA-18EF 슈퍼 호넷보다 낮아요. 기존 4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탐지되기 어려운 수준이죠. 게다가 앞으로 계속 개선할 수 있어요. 스텔스 도료도 한국이 독자 개발했어요. 처음엔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존 전투기 대비 레이더 반사 면적을 60% 이상 줄일 수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화학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 기술을 스텔스 도료에 적용하니까 미국 못지않은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내부 무장창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KF-21 블록 3부터는 동체 하부에 미티어 미사일 4발이나 정밀 유도 폭탄을 내부에 수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컨포멀 안테나나 일체형 경계층 분리기 같은 고급 스텔스 기술들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에요. 이런 기술들은 처음엔 미국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직접 개발해서 쓸 수 있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전자전 능력이에요. KF-21은 자체 개발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아예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더욱이 이 전자전 시스템은 한국의 IT 기술과 결합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적의 전자 신호를 실시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자동으로 선택해줘요. 마치 전자전 전문가가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더 반사 저감 기술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법을 쓰고 있어요. 완전히 안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적 레이더에는 새떼나 기상 현상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이런 기술의 장점은 완전 스텔스보다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적이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적은 대응하기가 애매해져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KF-21은 한국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거든요. 전시 상황에서 긴급히 새로운 무장을 장착해야 한다면 며칠 안에 가능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받은 F-16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개조해서 쓰려고 하는데 미국이 안 된다고 막고 있거든요. 결국 원래 설계대로만 써야 하는 거죠. 하지만 KF-21은 다릅니다. 한국이 개발한 거니까 한국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바로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이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KF-21용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서 바로 장착할 수 있어요. 중국이 새로운 전자전 무기를 쓴다면 그에 대응하는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기술 주권의 힘이에요. 남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걸 내 손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능력 말이죠. 더욱이 한국은 KF-21을 통해서 항공기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고 있어요. 엔진만 빼고는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더 좋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6세대 전투기 개발도 이미 시작됐어요. KF-21 다음 세대인 KF-EX 계획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만들 예정이에요. 해외에서도 이런 한국의 자립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나라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전투기라는 게 KF-21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예요. 결국 스텔스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자립성이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남의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전투기를 만들었을까요? 왜 굳이 만들었냐고요? F-35는 확실히 좋은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쓸 때 얘기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가 KF-21을 주목하고 있어요. 처음엔 한국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왜 굳이?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KF-21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술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외국에서 전투기를 사서 썼어요. F-5, F-16, F-15, F-35까지 모두 외국산이었죠. 물론 좋은 전투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계를 드러냈거든요. 1994년 북한 핵위기 때를 기억하세요. 미국이 북한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을 때 한국은 자국 영토에서 벌어질 일인데도 결정권이 없었어요. 미국이 하겠다고 하면 해야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해야 했거든요.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보복 작전을 펼치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F-15K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어요. 자국민이 공격당했는데도 말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한국은 깨달았어요. 진짜 주권은 군사력에서 나오고 진짜 군사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시작된 게 KF-21이었어요. 단순히 좋은 전투기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자는 거였죠. 1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 이어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기술 수준이에요. KF-21의 조종석은 F-35보다 더 진보됐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신호 처리 능력은 47% 더 빠르고 무장 호환성은 훨씬 뛰어나죠. 하지만 진짜 성과는 따로 있어요. 한국이 이제 항공기 기술의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설계부터 제작, 시험, 양산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도 한국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 한국도 그에 맞는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중국이 압박해오면 한국만의 독특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고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F-35보다 성능이 좋아서? 아니에요. 미국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어서예요. UAE가 KF-21을 검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한 거죠.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똑같은 이유로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나라들에게는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나라들에게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독립의 상징이죠. 우리도 강대국들 눈치 안 보고 우리 길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KF-21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했거든요. 이들이 쌓은 기술력은 KF-21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 드론, 심지어 자동차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항공우주 분야에 뛰어들고 있어요. KF-21이 증명해준 거죠. 한국도 이런 고도의 기술 산업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국의 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과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KF-21을 보고 꿈을 키운 젊은이들이 앞으로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자신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국가의 무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미국의 동맹국 한국이었다면 이제는 독자적 기술력을 가진 한국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미국도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봐요.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기술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한미 공동 연구가 논의되고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항공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심지어 중국도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동북아에서 또 다른 항공 강국이 등장했다는 걸 인식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KF-21이 하늘을 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게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만든 거야. 이게 바로 KF-21의 진짜 가치예요. 전투기는 하늘을 날지만 이건 나라의 주권을 띄우는 일이거든요. F-35는 분명 훌륭한 전투기예요. 하지만 그건 미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무기죠. KF-21은 한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무기예요. 이제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기술이고 기술은 국력이에요. KF-21이 증명한 건 한국이 이제 진짜 기술 강국이 됐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KF-21을 발판으로 한국이 6세대 전투기도 만들고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선두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의 도약은 KF-21부터 시작됐다고 말이죠. 결국 왜 굳이 만들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든 거죠. 한국의 진짜 독립을, 진짜 주권을 만든 거예요. F-35는 눈에 안 보이지만 KF-21은 전 세계 레이더에 딱 보이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전투기는 기술이고 기술은 국력입니다.